자, 오늘은 췌장암 검사에 대한 영상인데요. 그래서 조기 검진이든 뭐든 어쨌든 췌장암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영상 말미에 아마 국내 최초지 않나 싶은데 췌장암 걸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 스닥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 세계 췌장암 가이드라인 내지는 암 검진 지침에 나오는 췌장암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없어요. 없습니다. 자, 췌장암을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현재 췌장암 검진에 대해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바로 USPSTF, 미국의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라는 거죠. 여기서 2004년에 췌장암 조기 검진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2019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검진은 그레이드 D다. D 권장사항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암 검진의 무증상 성인,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do not screen, 검진하지 마라. 검진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아니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이 정도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암 검진 하지 마라. 왜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국내는 어떠냐? 한국형 췌장암 검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심지어 워크숍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일반인은 선별검사 추천하지 않는다. 조기검진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췌장암 검진을 어떻게 할지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댄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진심이다. 왜? 그냥 하지 마. 췌장암 검진 하지 마. 이런 느낌이죠. 약간. 자, 그래서 췌장암 검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영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췌장암 5년 생존율 13%밖에 안 되는데 걸리면 87%가 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형선고와도 같은 췌장암 미리 발견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일단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자. 일반인 상대로 췌장암 검진을 하면 안 되는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라도 췌장암 검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오늘 영상에서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췌장암 검진이 왜 안 되는지 알려면 췌장암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췌장암 검사는 크게 불안정 검사, 표준 검사, 정밀 검사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세 가지 개념을 먼저 넣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 검사라 하면 이런 간단한 검사, 초음파나 피검사 이런 걸 가지고 검진을 할 수 있어야지 검진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검사를 해야 전 국민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국가 암검진에 널리 쓰이는 이 두 가지가 췌장암은 발견이 안 됩니다. 이걸로. 자, 왜냐? 자, 초음파부터 볼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짧게 설명드렸었는데 췌장이 자, 우리 몸에서 정중앙에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췌장이 요 한복판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초음파를 어디에 대도 이게 제일 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되거든요. 배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복부 초음파거든요. 근데 특히 요 위가 췌장을 반쯤 막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는 웬만하면 보통은 한 절반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피검사는 없냐? 뭐 암을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굉장히 정확한 피검사도 많다 하던데 췌장암은 안 되냐? 자, 우리가 흔히 췌장암 수치, 피를 뽑았을 때 이게 바로 췌장암 수치다 하는 그게 바로 CA99, CA19-9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민감도, 특이도 이런 게 뭐 거의 80%에 이르는데 이게 췌장암 검진에 쓸 수 없는 거냐? 자,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췌장암 걸린 사람이 이 CA19-9가 높을 확률, 췌장암 아닌 사람이 CA19-9가 정상일 확률, 그런 게 이제 민감도 특이도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암 입장에서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그런 거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피를 뽑아서 이게 높다고 췌장암이라는 보장이 있느냐, 내지는 낮다고 췌장암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게 이제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이런 거거든요. 그 수치는 이제 엄청나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국민을 상대로 피를 뽑아가지고 CA19-9를 측정했을 때 그게 200명이 높게 나왔으면 그 중에 한 명만 진짜 췌장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CA19-9가 췌장암에서 진단이나 경과나 예후나 재발에는 쓸 수 있어도 조기검진, 선별검사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췌장암뿐만 아니고 다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뽑아서 암을 미리 발견하는 거는 사실은 환상에 가깝거든요.
자, 그러면 췌장암의 표준 검사인 CT로 조기 검진을 하면 안 되느냐? 자, CT가 췌장 검사의 일단 표준입니다. 근데 이게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CT라는 게 뭐 방사선도 나오고 또 그 맞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조영제라는 주사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방사선 조영제 이런 게 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 국민에게 일단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췌장암이 우리 전 국민의 10만 명당 16명 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퍼센트로 치면 0.016%잖아요. 0.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0만 명을 전 국민을 CT를 찍으면 16명은 다행이겠지만 99,984명은 과잉 진료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돈 내고 몸 버리고 방사선 조영제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방사선 조영제 맞는 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99,984명 중에서 또 일부가 췌장암이 살짝 의심되는데 이런 애매한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게 뭐 췌장염이나 아니면 물혹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췌장암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췌장암은 조직 검사도 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조직 검사를 뭘로 하느냐? 바로 요 내시경 초음파라는 검사를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시경 초음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췌장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그냥 복부 초음파를 대 가지고는 이 위 때문에 또는 간 때문에 안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요 안에 들어가서 요렇게 위에 들어가서 위에서 초음파를 대고 보면은 굉장히 잘 보이지 않겠느냐. 자, 요런 상상에서 이제 과학은 발전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실현한 게 내시경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을 위나 뭐 12장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초음파를 틀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췌장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초음파는 췌장 검사의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췌장에 혹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직 검사를 하려면 실제 췌장암 조직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위를 뚫고 복강 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췌장을 다시 뚫고 조직 검사를 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딱 생각해봐도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췌장암은 뭐가 의심돼서 조직 검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저게 물론 그렇게까지 위험한 검사는 아닙니다. 합병증 확률이 뭐 1% 미만이에요. 그래도 그 CT에서 혹이 의심돼서 어쩔 수 없이 조직검사까지 가게 되는 사람에서 거기서 1% 미만에서 합병증 생기는 그 확률을 다 계산하면 우리가 10만 명당 CT를 찍어서 췌장암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16명밖에 안 되는데 그 합병증은 무려 한 10배는 합병증의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굉장히 과잉 진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CT에 뭐가 있는데 췌장암이 의심되는데 조직검사를 안 받을 강심장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췌장암 검진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 국민을 상대로 암 검진을 하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 지금 등록된 게 원래는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CT를 찍어야지만 암이 진단되는 것들은 조기 검진이 원래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요 5개 하나가 추가된 게 바로 폐암이라는 거죠. 폐암은 여기 간암처럼 굉장히 간암이 생길 것 같은 고위험군. 간암은 이제 간염, 간경화인데 폐암은 이제 담배죠, 담배. 담배를 뭐 30감년 이상 핀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제 방사선이 적게 나오는 그 CT를 가지고 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전 국민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폐암이, 간암이 걸릴 것 같은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검진을 해주는 거를 바로 고위험군 검진이라고 해요. 전 국민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CT를 찍으면 암이 걸리는 사람 요만큼 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험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선에서 요거를 끊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췌장암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췌장암이 걸릴 확률이 평생에 5% 이상이다.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췌장암 고위험군 조기 검진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분들만 데리고 전체 조기 검진을 다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이제 굉장히 그 확률이 올라가고 상당히 많은 수가 혜택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런 고위험군 조기 검진을 시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 고위험군 5%라는 건 어떻게 누가 정하는가?
두 번째는 그 고위험군 검진은 무슨 검사로 하는 건가?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검사 방법은 여기서 요건 안 되는 거고 이제 CT 아니면 내시경 초음파 MRI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살이 빠지는데 뭐 당뇨가 생겼는데 겁이 나서 췌장암이 걱정돼서 CT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냥 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CT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겁날 때마다 CT를 계속 찍어도 되냐? 뭐 그러면 10번 무서우면 10번 찍는 거냐? 자, 의외로 그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환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의사들이 찍어줍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CT를 몇 번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물어보면 많이 찍어도 괜찮다. 많이 찍어도 괜찮다고 대한영상의학회 방사선 안전관리 이사 교수님께서 이런 워딩을 쓰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해외 자료를 봐도 많이 찍는 거에 대한 위험이 증명된 게 없다. 우리가 일반 CT를 찍어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인 암이 걸릴 확률이 2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000번은 찍어야 암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조영제 문제가 물론 있긴 하지만 방사선 측면에서는 일단은 무서우면 찍어도 된다. 그렇게 대한영상의학회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물론 이 CT가 효과는 모르겠다. 아까 봤듯이 16밖에 진단이 안 되니까. 하지만 몇 번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일단은 많이 찍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소금이 많이 먹으면 해롭지만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도를 못 정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다. 대한영상의학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CT 여러분들 무서울 때마다 찍어도 되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1년에 뭐 3편, 4편 이렇게 찍으면 이게 지금까지 많이 찍어도 된다는 거는 방사선 기준이기 때문에 조영제를 그렇게 많이 맞으면은 콩팥이 상해서 나중에 진짜 혈액투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무작정 이거를 많이 찍으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 콩팥에 문제가 없고 조영제 알레르기가 없다면 물론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까 봤듯이 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뭐 3년, 5년 이 정도 뭐 걸쳐서 1년에 한 편씩 뭐 3판, 5판 이 정도 CT 촬영하는 거는 공포감이 너무 극심하다면 그리고 췌장암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그 정도 검사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고위험군에서 어떤 줄줄이 1년 간격으로 계속 찍어야 될 검사라면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로 안 된다는 거죠. 뭐 가끔은 진짜 불안할 때는 찍는 거지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MRI,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내시경 초음파 요 두 개가 췌장암 검진의 양대 산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여러분께 내시경 초음파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CT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불안해서 찍어달라고 요청하면 뭐 한 90%는 찍어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시경 초음파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검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 초음파 검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초음파 그 끝에서 다시 촬영을 시작하는 건데 얼마나 이게 숙련된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요 검사를 하는 교수님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대학병원에.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 아까 말한 그런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록인데 뭐 그 안에서 어떤 고형 성분을 봐야 되는지 이런 굉장히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검사를 한 곳에서 의뢰가 돼서 이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어떤 요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검사를 해야 될 의사들이 어떤 검사적인 맥락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MRI를 먼저 찍고 여기서 이제 의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검사가 진행된다는 거, 내시경 초음파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내용입니다. 고위험군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자, 내가 요 안에 들지 안 들지 어떻게 아는가? 자, 요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췌장암 진단 가이드라인에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 뒤에 내용 뭐 제가 마음대로 지어낸 거 절대 아니고 수많은 미국 췌장학회, 미국 소화기학회 이런 췌장암 고위험군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거를 제가 우리나라식으로 딱 맞게 정리를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췌장암 고위험군이 누군지,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사람들은 검사를 어떻게 받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췌장암 5대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췌장무록, 두 번째는 췌장암 가족력, 그 다음에 만성췌장염, 그 다음에 새로 발병한 당뇨병, 그 다음에 이제 1편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그냥 췌장암 예방을 위한 어떤 고위험군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반인 중에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5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여기로 갈수록 이제 췌장암 검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여기로 갈수록 췌장암 검진하기가 어려운, 받는 게 이득이 점점 떨어지는, 그래서 무록 환자가 이제 췌장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력이고, 이런 순서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췌장 무록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췌장 무록. 자, 우리가 무슨 간에도 무록 많이 생기고 콩팥에도 무록 많이 생기는데, 이런 거랑 췌장 무록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뭐 초음파 하다 우연히 뭐 간에 무록이 있다 이러면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차원인데, 이 췌장 무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암이 될 확률이 종류에 따라서 뭐 40%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대장 용종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장 용종이 이제 암의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시경하면서 보이는 족족 다 떼는데, 이 췌장 무록은 대장 용종처럼 떼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말씀드릴 방법으로 암이 생기나 안 생기나 전전긍긍 하면서 그냥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암이 될 만한 무록이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무록이 아니죠. 췌장암이 이제 이런 딱딱한 형태의 혹이라고 친다면, 무록은 보통 이제 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간이나 뭐 콩팥에 생기는 무록은 아예 물입니다. 완전 진짜 물인데, 췌장 무록에는 희한하게 콧물처럼 점액이 가득 찬 그런 종류의 무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액성 췌장 낭종, 이 점액이 찬 무록이 요게 위험하다는 거죠. 요거 때문에 췌장 무록은 그냥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췌장 무록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점액성 췌장 무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액으로 찬 이 무록, 점액 낭종이 있다고 쳤을 때, 췌장이 이런 나뭇잎이라고 친다면은 뭐 이제 여기 이런 데 잘 생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생기면 엄청 위험하다는 거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생기면 조금 췌장암 확률이 낮다 해도 뭐 이게 6에 46% 굉장히 높죠,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검사해야 되고, 여기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검사해야 되고, 그런 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췌장 무록으로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이제 그거는 아까 봤던 굉장히 복잡한 저런 프로토콜에 의해서 보통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알아서 뭐 3개월 뒤에 오세요, 6개월 뒤에 오세요, 이렇게 다 정해줍니다. 그거를 뭐 지금 환자분들이 나는 뭐 저 점액 낭종이 줄기에 있으니까 몇 개월 뒤에 가야지, 그런 것까지 다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걸릴 확률이 아까는 뭐 10만 명당 16명 이랬는데, 저거는 40%, 뭐 60%. 그러니까 10만 명이 검진하면 6만 명이 췌장암이 걸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16명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저분들은 반드시 일정 기간까지 췌장암 검진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제가 반드시 또 영상 한 편으로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췌장암 가족력입니다. 자, 아직까지 국내 지침에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췌장암 검진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다면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미국 소화기 학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지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요런 군에 해당되는 분은 요런 시기에 맞춰서 해라고 지침을 점점 만들고 있는 추세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 소화기 협회 지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검진하는 방법을 지침을 13가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췌장암 환자가 직계 가족에 한 명 있고 또 친척 중에 2명 이상이면 이제 췌장암 검진을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뭐 포이츠 예거 증후군이나 뭐 유전성 췌장염 환자,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췌장 검진을 고려해야 된다. 3번, 또 췌장암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요 3가지 내용 무슨 말인지 굉장히 복잡하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요런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서 이런 경우에 요 99%, 77% 요거는 이제 99% 췌장에 걸린다, 이게 아니라 아까 미국 소화기 협회 의사의 99%가 이 사람들은 췌장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동의했다는 거죠. 근데 요런 사람은 이제 췌장 검진을 받으라고 77%의 의사가 동의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실은 이제 이런 유전자들은 굉장히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요거 간단한 내용, 요거를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영향을 받는 친척이 3명 이상의 경우, 그러니까 췌장암 환자가 친척 중에 3명인데 그 3명이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모계나 부계, 그러니까 친가나 외가 한쪽에 3명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나랑 이제 직계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녀죠, 직계 가족이. 그래서 직계 가족 한 명이랑 그쪽에 있는 친척이 3명이 췌장암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췌장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97%의 의사가 동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이 서로 직계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랑 직계다. 무슨 말이냐면 나랑 직계인 사람이 췌장암인데 그 사람의 또 직계 중에 한 명이 췌장암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93%의 의사가 췌장 검진을 받으라고 동의를 했다는 거죠.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말 가능하면 췌장 검사 내지는 그게 아니어도 정말 가능하면 유전자 검사 정도는 받아보는 게 좋아요. 자, 요즘에는 DTC라고 해서 병원에 안 가고도 유전자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내 친척 중에 뭐 3명, 뭐 내지는 2명이지만 뭐 직계의 직계다. 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고 아까 그 표에 나와 있는 여러 유전자가 나온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요거 멈춰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췌장 검진을 받는 그런 대학병원은 없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존스 홉킨스나 뭐 메이오나 이런 데서 이런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을 레지스트리에 참여시켜 가지고 고위험군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검진을 받으라는 거죠. 이제 5번째는 일반인은 검진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6번째는 검진 나이는 이제 50세부터 검진을 받는데 만약에 가족 중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췌장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50세에 진단받은 사람이 있으면 40세부터 10살 어린 나이에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요런 유전자가 있으면 40세부터 요런 유전자가 있으면 30세부터 검진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MRI나 내시경 초음파로 검진하시고 뭐 보통 1년 간격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암이 나오면 뭐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라. 이런 검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표 한 장으로 나타내면 이런 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냐. 자, 요게 재밌습니다. 자, 요렇게 이거를 벌써 미국에서는 1998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쭉 이렇게 지금 2020년까지 해가지고 2022년에 미국에서 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1731명을 등록을 해가지고 검진을 쭉 이렇게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우리가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중에 요 검진 프로그램을 잘 받은 사람, 그 중에서 이제 19명이 췌장암이 진단이 됐고, 췌장암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됐지만 요 검진을 안 받은 사람 중에서는 7명이 췌장암이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 안 다른 사람 비교를 해봤더니 안 다른 사람 중에 6명이 4기에 발견이 됐고 1명만 1기에 발견이 됐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검진을 잘 받은 사람은 뭐 1기가 제일 많고 오히려 여기는 4기가 1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율이 이 검진을 잘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고 검진을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5년 생존율이 검진을 잘 받은 사람은 73%, 73%면 이거는 일반 암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췌장암이 뭐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검진 프로그램을 안 따른 경우에 5년까지 생존해 계신 분이 없었어요. 여기는 이제 5년 생존율이 0%입니다. 0%. 이 7명은. 근데 만약에 여기는 73%니까 73%면은 뭐 무슨 20 몇 프로는 돌아가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췌장암에 걸린 것 치고는 정말 혁신적으로 수명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생존 기간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따른 사람은 거의 10년 정도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안 따른 사람은 1.5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보통 췌장암 걸리면 1.5년이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9.8년 73.3% 이거는 췌장암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혁신적인 엄청난 수치라는 거죠. 이런 희망을 봤다는 거죠. 미국에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만성췌장염입니다. 만성췌장염은 제가 1편에서 췌장암 걸릴 확률이 일반인의 8배에서 18배로 엄청나게 높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봤듯이 일반인이 0.0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8배에서 18배라 해봤자 한번 검사했을 때 0.3% 미만입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만성췌장염 환자분들을 모아놓고 평생을 추적해보면 췌장 걸릴 확률이 4%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평생 확률이 5%에서 끊어서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4%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만성췌장염 환자에서 조기검진을 하지 말라고 지침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유럽 지침을 보면 만성췌장염 환자들이 췌장암 검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합의는 없지만 내시경 초음파를 하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볼 수 있으니까 내시경 초음파로 췌장 검진을 할 수 있는데 MRI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내시경 초음파가 만성췌장염에서는 정밀도가 떨어진다. 자, 왜 그러냐면 만성췌장염에서 여기에 이제 돌이 생기거든요. 요거를 췌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췌간석이 그 초음파를 산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시경 초음파의 어떤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췌장염 환자에서 췌장암 검진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유럽에서 하고 있고, 미국의 만성췌장염 지침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췌장암 조기 검진을 하는 게 유익하다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 왜냐? 그 두 번째 이유로 이제 만성췌장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췌장암을 발견한들 만성췌장염 자체가 뭐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게 질병의 자연 경과를 막을 수 없다는 그 점에서 또 췌장암 검진이 별로 이점이 없다. 그렇게 미국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만성췌장염 환자는 췌장 걸릴 확률이 무려 4%나 됨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권하지 않습니다. 만성췌장염 환자는 지침에서 검진 공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뭐 내시경 초음파는 이제 산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MRI를 5%부터 찍는다면 4%도 찍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네 번째, 새로 발병한 당뇨병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앞에서 그렇게 약을 팔았던 그 췌장암 걸릴 확률을 계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췌장암 조기 증상, 거기서 당뇨 환자는 내지는 뭐 당뇨가 없더라도 이제 췌장암 걸리기 2년 전, 3년 전을 추적해 보니까 미리부터 살이 빠진다. 미리부터 당이 오르더라는 거죠. 췌장암 환자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당뇨가 처음 생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중 변화와 혈당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역추적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를 바탕으로 여기서 췌장암 걸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그 공식을 연구한 논문이 두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이 바로 2017년도 영국에서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췌장암이 걸릴 확률을 계산하는데 뭐 나이, 체중, 뭐 흡연, 당화혈색소가 얼마든지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췌장암 걸릴 확률을 계산을 하는 그 공식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그게 바로 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을 가지고 3년 안에 췌장암 걸릴 확률을 1%를 끊어가지고 3년 안에 보통 췌장암이 걸리니까 3년만 우리가 췌장암 조기 검진을 해보자. 1% 넘는 사람들은 그 공식을 요 논문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세요? 이 공식.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보는 순간 저는 이거 엑셀로 누가 만들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좀 누가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겠냐? 그래서 자, 이거 제 블로그에 파일 올려놨으니까 엑셀 파일 더보기란에 요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요 엑셀 파일 다운받고 요거 켜가지고 편집 사용 누르시고 여기서 요 하늘색 수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뭐 60세 키 넣고 현재 체중. 자, 현재 체중이라는 거는 지금 체중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뇨를 진단받은 때의 체중을 넣어야 돼요. 당뇨를 뭐 작년에 진단받았으면 작년 체중을 넣어야 돼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당뇨가 처음 생긴 사람들 대상으로 계산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당뇨가 생긴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전 체중은 뭐냐면 당뇨 걸리기 그 1년 전의 체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체중 넣고 담배를 뭐 한 번이라도 핀 적이 있으면 1, 안 폈으면 0 넣고 인슐린 지금 맞고 있으면 1 아니면 0, 당뇨약 메트포르민 빼고 다른 당뇨약 먹고 있으면 1 아니면 0, 메트포르민 먹고 있으면 1 아니면 0. 자, PPI는 뭐냐면 위산 차단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당뇨약 먹고 있는 그 선생님한테 내 약이 PPI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1 아니면 0. 그리고 지금 당화혈색소 넣고 비뇨 수치 넣고 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ALP라고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수치 요거 이제 피검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당뇨 진단받을 때 그때 당시에 수치가 있으면 좋겠죠. 그거 병원에 가서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줍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넣으면 이렇게 3년 안에 내가 췌장 걸릴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2% 이거 무섭죠. 사실 췌장암이 3년 내에 생긴다는 건데 굉장히 후덜덜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보시면 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약도 내가 무슨 종류를 먹는지 뭐 여러가지 피검사 수치도 알아야 되고 좀 복잡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또 훨씬 더 간단한 계산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요거는 이제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거든요. 대신에 이 계산기는 이제 이런 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연세가 50이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뇨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공복혈당 126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당뇨가 새로 생긴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그
그 다음에 당뇨약을 먹었던 적이 없는 사람, 췌장암 당연히 걸렸던 적이 없는 사람, 요거에 다 해당이 돼야, 요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사람만 요 논문에 나오는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앞에 봤던 그 영국 계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가능하면 이제 50세 이상에서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사람이 계산을 해보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자, 요게 이제 계산 공식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데, 자, 이거 우리말로 보면, 자, 이렇게. 당뇨 진단 당시에 공복혈당, 뭐 딱 그날 아니라도 대충 그 해 어느 정도의 이제 공복혈당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뭐 4점, 5점. 그 다음에 그 진단해 1년 전에 그 당시에 공복혈당 뭐 1점, 2점, 3점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빼는 겁니다. 빼면은 이제 뭐 1점에서 4점까지 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몸무게, 이제 당뇨 진단 당시의 몸무게와 그 전에 1년 전의 몸무게를 비교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6kg 빠졌다 이러면 6점, 3kg 빠졌다면 2점, 이런 식으로 이제 몸무게 변화를 또 점수를 매깁니다. 그게 마이너스 6점에서 6점 사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당뇨병 진단 당시의 나이 해서 뭐 1점, 0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다 그냥 더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요 세 개를 더해서 요 점수가 3점 이상이면 췌장 검사를 하면 된다. 내나 똑같이 3년간 1년 간격으로 MRI 3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요거는 솔직히 당뇨 50세 이후에 처음 생긴 사람이라면 요 점수 넣어서 3점 이상이면 정말 이거는 뭐 이게 뭐 지침도 아니고 일개 논문에 불과하지만 이 방법은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강추합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MRI 뭐 3번 찍어서 손해볼 게 전혀 없거든요. 췌장암을 진짜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의 근거가 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50세 이상에서 3년에 췌장암 걸릴 확률이 0.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당뇨가 처음 생긴 사람을 대상으로 췌장암 걸릴 확률이 뽑아보면 0.9%나 됩니다. 근데 이게 뭐 8배 는 거지만 0.9%도 사실은 이제 1000명이 10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많은 사람을 검사해서 여기에서 췌장암 걸릴 확률이 10명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점수, 저 간단한 점수를 가지고 3점 이상이면 무려 3년 안에 췌장 걸릴 확률이 3.6%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뭐 평생 걸릴 확률이 5%면 췌장 검진을 하라는 건데 3년 안에 이거는 뭐 3.6%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소 3년간은 췌장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렇게 뭐 당뇨가 생기고 뭐 살이 빠지고 이런 게 췌장암 때문이라면, 췌장암 때문에 당뇨가 생긴 사람이라면 보통은 3년 안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무서운 사람은 5년, 뭐 6년, 7년까지 MRI니까 뭐 한번 찍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년 동안은 MRI를 1년 간격으로 3번 찍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당뇨 생긴 분들이라면 요 공식 보시고 3점이 넘는다면 정말 3년간은 반드시 MRI를 1년 간격으로 3번은 찍어보세요.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요거 하나만 건져 가셔도 정말 보는 의미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강추 드리니까 꼭 검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순수 고위험군, 뭐 이제 비만이나 뭐 흡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은 원래는 이제 검진하면 안 되잖아요. 요게 이제 췌장암 영상 1탄에서 흡연하시고 고령의 비만이고 적색육 많이 드시고 당뇨 걸렸고 새로 발병한 당뇨 아니라도 그냥 당뇨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도 췌장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이나 뭐 아까 말한 유전 만성췌장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검진하지 말라고 앞에서 말했지만 그래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검진 방법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아까 가족력이나 뭐 무록 환자들은 이제 검진 프로그램이 잘 발전돼 있지만 그냥 산발적으로 위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검진 방법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피검사로 췌장암 걸릴지 알 수 있는 그 피검사가 개발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 검사해서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CT나 MR을 찍고 뭐 이렇게 쭉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요게 없으면 이분들은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검사가 사실 뭐 2015년에 뭐 이거 지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무슨 15세 소년이 몇천 원 하는 뭐 췌장암 피검사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조기 진단 키트를 만들었다 해서 이게 뭐 책으로 심지어 나오기까지 했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2021년에 93% 정확한 키트를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에서 만들었다. 또 2022년에 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서 뭐 2028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또 올해에도 이제 또 다른 우리나라 회사에서 뭐 췌장암 진단 키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선별검사 목적으로 췌장암 바이오마커는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나오겠죠, 이게. 언젠간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이유로 이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분들은 검사할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미래 선별 바이오마커가 나온다면 이제 여기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CT나 MR을 찍어서 쭉 뒤에는 이제 CA19-9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췌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지만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췌장암 검사하는 방법의 종류들부터 해서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위험군하고 거기에 당뇨 새로 생긴 분들 대상으로 췌장암 3년 내 걸릴 확률 계산하는 방법까지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쭉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